정말 아프고 우울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있었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외신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준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자, 저희 오늘 3부와 유튜브 연장 방송에 걸쳐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을 지낸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위해서 광주에서 직접 올라와 주셨는데요. 광주 동명병원의 정찬영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 오셔서 1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히 올해는 정말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네, 국민들이. 네. 자, 두 분은 서로 잘 아시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하. 예, 우리 정찬영 쌤은 저희 또 학교에서 광주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시면서 또 증언 치료라 그래서 우리 유가족들의 고통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오래 해오셔가지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 지금 운영위원도 맡고 계시고. 네, 네, 네.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광주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제가 또 쭉 만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는 5.18 성폭력 피해 그룹을 또 참여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이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엄 트라우마란 말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볼 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트라우마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출발하는데 외상이죠, 외상. 거기는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고 그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걸 일으키는 사건들인데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 사건인 것은 뭐 분명하고 그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그 이제 의학적인 진단명이나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집단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때 흔히 우리 PTSD라고 하는 그렇죠. 그 진단명 하나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물결 효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계엄 트라우마 하면은 계엄이 하나의 사건일 것이고 트라우마 사건이고 트라우마 붙은 것은 트라우마 반응일 텐데 지금 뭐 두려움이나 불안 그쪽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면모를 보면서 이해 못하고 적응 못하고 분노하고 울분을 표하는 그런 반응의 또 하나의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엄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에 대한 어떤 진단이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전에 80년의 어떤 그 쿠데타나 네. 내지 유신 때의 어떤 긴급 조치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할 때 갖는 다른 특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첫날에 많은 분들이 이게 현실인가? 가짜 뉴스 아닐까?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계엄이 1979년이었는데 뭐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걸 이제 제일 처음 반응으로 많이 얘기하셨고 제가 이번에 그 여의도의 국회로 그날 마침 여의도에 있어서 달려갔던 기자 세 분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쟤 무섭지 않았냐고 어떻게 달려갈 생각을 했냐. 예.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갔다. 라고 하시고는 그래서 또 좀 다른 게 있었냐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군과 경찰도 일종의 태업이라고 할지 네네네. 예, 뭐 이거 어떤 물리적인 해를 끼칠 의도가 많이 없어 보였다고 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니까요. 안심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국민적 수준이 그런 계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굉장히 성숙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때의 이제 군인들 중에는 제가 또 뵌 중에 도덕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군인을 했을까? 나는 이런 명령을 받으면 이걸 실행해야 되는 건가? 처음으로 정말 군인이 된 걸 굉장히 후회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마 뭐 이게 이미 군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커다란 어떤 다치는 사람 없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3 내란 사태가 갖는 특성이 있는지를 여쭤본 이유 중에는 사실은 80년과 비교를 하면은 학살, 아주 그 잔인한 그러니까 폭력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네. 혹시 그럼 이것도 어떤 트라우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라든지 폭과 깊이에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의 개인을 생각할 때도 이 큰 일들은 그 사람의 역사나 정체성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4.3이나 5.18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전체의 집단 정체성에 종적으로 이렇게 쌓여온 하나의 그런 사건들인데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민주주의나 정의에 대한 그런 집단 정체성을 찾아오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이나 겪지 않은 사람이나 이게 공유하고 있는 날카로운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감각 기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엄군의 군복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트라우마 기억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위기를 맞았을 때 지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집단 지성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다른 특징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 하면은 이제 5.18 광주의 어떤 피해자분들, 그다음에 유족분들 상담도 참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 일단 한번 좀 하나의 사례로서 그분들이 그 80년 광주라고 하는 그 끔찍한 경험이 그 후 인생에 어떤 식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44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생애에 걸친 영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평생 가는. 네. 그렇죠. 우선은 이제 아주 젊은 그 시기에 요절한 자녀를 두게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 나라 군대 총칼에 의해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한동안은 국가폭력의 특징이 지배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가 할 말 못하고 고립되고 폭도나 빨갱이 취급받고 감시당하고 뭐 생존자도 그렇고 유족도 그렇고 이런 시기를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라고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그죠? 그렇죠. 치유뿐만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서 지내는 것도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12월 3일 계엄 선포했고 나서 저희도 이제 그 급하게 긴급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게 광주 시민들이었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한편으로는 궁금했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송선태 위원장도 이제 잠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광주 시민들의 충격파는 다른 시민들로 훨씬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그 동호 분의
고등학생 최우토청에 있었던 그 어머님 연세가 이제 84세신데 예. 그분이 이제 제주 항공 참사 보면서 저거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속 모른다.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깊고 따뜻한 분인데 최근에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이 텔레비전을 뉴스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때리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팡이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5.18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데 사실은 아들의 희생 그리고 자기가 생애로 받은 고통 이것이 민주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수포로 되돌아버리는 그게 크겠네. 네. 진짜. 그렇네. 어떤 고통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디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통해서 비록 희생이 있었고 너무 아팠지만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내란이 발생하니까 그럼 네네.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 나가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악을 쓰고 근데 거기 나가면 뭐 90대 중반 어머님도 나와 계시고 그래요. 그래요? 네.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80년이나 유신이나 이때의 어떤 그 계엄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감도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트라우마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 뇌에서 이제 기억과 감정이 같이 저장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안 그래도 이제 마치 이게 44년이 지났어도 그 전의 일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편도체 같은 데가 막 활성화되는데 네. 이게 사소한 거에도 이제 자극을 뭐 어떤 큰 소리가 나거나 이래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계엄이 선포된 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 44년 전의 일을 막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겪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기억에서 이걸 이제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또 젊은 세대는 뭐 이걸 뭐 영화라든가 또 이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과는 굉장히 또 격차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역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같은 고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원장님도 같은 견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백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군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군인들 그때 그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고 좀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무슨 뭐 심리 상담하고 고위험군도 꽤 있더라 이런 지금 뉴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힘든 훈련을 버틴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유도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현장에 자기가 원치 않는 역할을 갑자기 맡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이고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정체성의 고민을 던질 수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잘 케어해야 되고 실제 좀 개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제 철수하는 군인 가운데 그 한 명이 시민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고 이제 갔던 군인 기억하시죠? 영상 속에 듣던. 저는 가끔가다 그 군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가 이제 가끔씩 궁금하거든요. 많이 괴로워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 상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좀 추정을 하세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아주 날카로운 장면은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힘든 게 제가 그러니까 귀동량으로 듣기로는 그때 느꼈던 경험했던 그 끔찍한 상황 때 느꼈던 어떤 감각, 그게 공포든 뭐든지 간에 그게 비슷한 상황을 닥치면 그때의 그 감각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들었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이제 마음이 이제 산산조각 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 끔찍한 공포, 뭐 분노, 좌절 이런 감정이 물론 그 트라우마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 그게 우리 몸이 기억하고 또 마음이 기억하는데 트라우마는 또 그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거든요. 너무나 현실 같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 깨진 마음의 조각이 우리 안을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근데 그게 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금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청취자 몇 분 오고 이제 그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바가 있는데 제주에 계신 한 분 같은 경우는 감귤 농사를 짓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결제를 통해서 감귤 박스를 이제 그 탄핵 집회 시위 현장에 이제 갖고 와서 네. 시민들한테 이제 그 나누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많이 울먹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행위의 연속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좋은 느낌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역시 그 12월 3일 날의 어떤 그 기억, 고통 이게 계속 있으면서 이것이 자꾸씩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이제 저는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받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왜 울먹이실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정치적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해 만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 정치적 실랑이가 이어지는 어찌 본다면 시민들이 감질 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과정 자체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키우고 트라우마를 다시 그 되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과정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제 네. 환자분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말 집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그래도 예. 어렵게 이제 대학에 가서 적응하려고 애써 왔는데 예. 이번에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장에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러고 났더니 자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걸 정면으로 마주보고 현장에 가서 이제 이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났더니 자기 몸이 훨씬 예.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참 이런 과정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봤는데 사실 요즘 지금 언론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이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고 안 그래도 이 SNS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그렇죠. 주면서 어떤 그렇죠. 확증 평양을 강화하는 것들이 이제 양극화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오히려 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이 우리 사회가 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 심지어 증오까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감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계엄 트라우마를 안겨준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은 강변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국민한테 사과한 적도 없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강변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이게 이것도 자극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점을 우리는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예. 우리는 이런 권력자나 지도자를 예. 왕왕 봅니다. 우리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고 네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가, 최고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그룹은 우리가 이 중에서 성인 남성 중에서 성인 여성이건 대통령을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구 선수를 뽑으면 키 큰 사람이 우선 손을 들 거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면 물론 괜찮은 책임감과 리더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뭔가 권력을 획득하는 능력은 좋고 네. 권력을 제대로 민주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권력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은 누군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결정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권력자는 보통 사람 같으면 잠 못 자고 또 마음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겠죠. 네. 왜냐하면 나의 결정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볼 사람 때문에 대한 그렇죠. 책임감으로.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리더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는 어둠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해요. 3요소? 예. 예. 어떤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예. 뭐 사이코패스, 또 나르시시즘, 그렇죠. 마키아벨리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사이코패스, 공감 능력이 없는 나르시시즘, 예.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뭔가 언변도 화려하고 말도 잘 바꾸고 그리고 남의 마음도 잘 사고 또 권력이나 힘도 잘 사용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또 이들이 또 무속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왜 그런다고 보세요? 예. 그게 아마 이게 생리가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 러시아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꼭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교주들이 하는 걸 보면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 이런 것들을 보이거든요. 네네네. 공통적으로 예, 예. 남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 복잡한 세상의 현상을 뭔가 그 복잡성을 잃은 어떤 방법론으로 설명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고 예, 예. 네. 그런 통제와 조종 자기 중심으로 네.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을 네. 무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에게 이걸 좀 여쭤봐도 아까 그 정찬영 원장님 말씀 속에 좀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정의의 회복. 그러니까 어떤 탄핵의 결정이라든지 어떤 그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정신과 전문의 한 510명 정도가 그런 개인적으로 네. 합의한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대개 이런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안전을 다시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지지와 이제 의미를 찾는 거고, 이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이제 사회적 자율성 뭐 이런 게 침해됐을 때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또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조치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정의 구현이라는 표현 누가 생각이 나던데 정의의 회복. 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부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겨준 그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또 하나 사회적 참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또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3부는 일단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어제 너무 달렸나? 점심에 해장국? 또 그냥 해장국 말고 제주 은인의 해장국. 가마솥 사골 육수에 소고기 콩나물을 아낌없이 팍팍. 얼큰하고 개운하니 확 깨는데? 대한민국 대표 해장국 제주 은인의 해장국.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농협 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이틀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잠시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은행.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방송은 트라우마 얘기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계엄 트라우마, 여기에다가 참사까지 발생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는데요. 자, 이 상황 진단하는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본방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리고 광주 동명병원의 정찬영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계엄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가 없는 이런 모습,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다음에 계엄 트라우마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 정찬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의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특히 이제 공감 능력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지만 독일인이 700만 명이 죽게 했는데 전쟁에 저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독일 민족은 약한 걸로 판명됐어. 나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 그래서 독일 민족이 패망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라의 이제 각종 시설을 파괴하라고 스스로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국민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자기 국민에 대해서 자기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공감하기는커녕 국민을 탓하고 끝에 국민에게 복수를 합니다. 정말 극단적 나르시스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뭐 그 당시 여러 상황에서 틀려가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악성 나르시즘에 빠지면 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양쪽을 합치면 뭐 1,300, 예. 2차 세계대전 따지면 2,500만의 인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게 지도자에게 그런 중요한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자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의 선택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떤 한 사람의 심리 구조를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심리도 사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심리 구조를 속속들이 다 꿰뚫고 거기서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근데 오히려 이제 객관적 지표 가운데 하나는 설령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사실 이거는 한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것도 지금 이제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평생 검사로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히틀러를 우리가 만약에 이웃으로 가까이 봤었다면, 네. 혹은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지도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야기도 해보고 관찰하고 눈도 마주보고 정서를 느껴보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저하돼 있고 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뭔가 고통을 받을 때 감수성 있게 그거를 알아챌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이제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정서지능. 예. 우리가 그런 모니터링을 특히나 권력자가 처음에 권력을 갖기 시작했을 때 예. 어떻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그의 정서지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지배적이면서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지배성이 좀 약하고 이타성이 있는 지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모델을 늘 그런 이미지와 모델을 늘 또 캐치프레이즈와 어떤 정형을 계속 제시하고 또 거기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또 다시 또 지적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도자의 피상적 매력만 가지고 뽑았을 때는 도박하고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박하고 가깝다. 예. 지금 우리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박의 결과가 잭팟이 터진 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런 말씀이었고요. 자, 요 얘기도 좀 같이 하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되풀이되지?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오송 참사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될까? 여기서 뭐 참사의 원인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 참사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외부에서 온 어떤 파도라고 생각하고 네. 그걸 견디는 내 마음속에 댐이 있다고 치면 이런 이제 사회적 참사는 이제 엄청난 파도인데 네.
그게 또 지난 한 달간은 뭐 계엄 탄핵 전국으로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일까지 생기니까 그렇죠. 예. 정말 마음에 댐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의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특히나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전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참사가 발생을 했으면 이것이 오는 충격파라고는 그게 단순히 뭐 2배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수면 리듬도 깨지고 우리가 요즘에 또 아까 이야기한 울분이나 분노나 무기력감이나 또 재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댓글을 대한민국 좀 구해주세요. 그 연달아서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현실 자각을 잘 해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또 비과학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주항공 참사도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저가 될 수도 있고 제 가족이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계엄 선포가 했을 때 그 어느 곳보다 너무나 그러니까 큰 상처로 다가왔을 곳이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도 이제 어쨌든 그 피해자의 그 다수는 또 광주 전남 지역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연결돼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2중 3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견디기가. 그러게요.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올해는 더 나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2.3 계엄 선포 내란이 80년을 떠올리게 하고 유신을 떠올리게 했던 것처럼 제주항공기 여객 참사라고 하는 게 다시 이태원을 떠올리게 하고 세월호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지어서 봐도 되는 거죠. 지금 뭐 각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연결이 되고 우리 사회의 기억에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을 그 유족들을 주로 만나서 하는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평균 3.9개, 그러니까 4개의 스트레스 사건이 연속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의 스트레스 사건이 흔히 커다란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절망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연속성입니다. 이게 한 방 맞으면 또 견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소진되는 것 같고 더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어떤 절벽 앞에 선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일이 작년 올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게 연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재난 참사에 대한 기억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이제 원인이나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뭔가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잘 만들어가면서 재발 방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이렇게 혼란과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들은 아까 우리가 다른 트라우마 다룰 때 종적인 걸 생각했듯이 이것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벌써
그런 부분에서도 피로감과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계엄 트라우마와 참사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성질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사회적 사건의 종류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예.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심리적인 결국 이제 제주항공 사건은 한편은 인명이 손상된 사고고, 예. 그 계엄 트라우마는 결국은 이제 국가적인 사회적인 사건인데 이제 이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국민의 어떤 생명에 위협을 준 사건이라는 점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연속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걸 연속으로 바라보는. 물론 이 원인을 바라보거나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 흔히 이렇게 트라우마로 연속적인 고통을 받았다가 이제 회복하는 데에는 물론 그 충격을 극복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물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의미라는 거거든요. 트라우마 사건이라는 거는 인간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한가,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에서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그럼 이거가 이제 다시 복구되려고 하면은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하신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또는 유가족이 그래도 그 희생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될 수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주는 거죠. 그렇죠. 뭐 해외에서도 여러 이제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 뭐 해외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학교 폭력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학교 폭력 예방 재단을 세우고 화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분이 이제 어린이 안전 재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희생은 막을 수는 없었지만 좀 더 낫고 다른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가 기여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된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힘들었지만 함께 기여했다. 이런 게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듣고 보면 이태원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던 것이 뭐냐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교훈이 있고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대입을 하게 되는데 어찌 본다면 그 행정 수반의 모습에서부터 뭐 장관이라든지 실무자에 이어지는 어떤 그 모습이 그냥 나 몰라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사실 많은 시민들이 묻고 분노했던 게 바로 그 지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나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큰 재난 참사를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권력이 다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정부 그 권력의 운명이 많이 영향받는 그런 결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당시 정부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근데 사실 지금 그 항공기 참사 이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유족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유족분들의 지금 어떤 심리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여기서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상정으로 좀 헤아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극 하나가 유족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점에서. 그래서 결국 언론의 취재나 보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 지수 1등이 뭐 가족을 상실하는 거죠.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 분들로 인해서 가장 커다란 고통 속에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때 이제 언론이 뭐 그 세월호 때부터 이제 그래도 재난 보도 준칙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준비되지 않은 유가족에 대한 취재는 그리고 이제 그런 슬픈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거꾸로도 있습니다.
언론이 유가족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랬어요? 유가족들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게 이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내에 그런 뭐 언론학자들이 쓴 논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유가족을 찾아가서 굉장히 경청하고 듣고 그런 상황들을 기사를 냈을 때 이 사회에 이제 이걸 제대로 알리고 그렇죠. 또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치유적이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치유를 그렇죠. 꼭 정치건강 전문가 뭐 전문의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치유적인데 다만 이렇게 초기에 동의가 없고 그렇죠. 이렇게 무작정 인권이나 이분들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특종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은 상당한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성격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요번 참사에서 이 참사 순간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트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계속 트라우마를 자꾸 이제 어떤 자극할 수 있고 되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날 너무 안타까워서 뭐 바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난 직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위험부여 같은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한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특히 SNS나 꼭 언론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너무나 고화질의 영상이 내가 보기 싫었는데도 볼 수 있게 된 시대가 돼버렸는데 맞아요. 이런 간접 외상이 이게 직접 외상을 입은 분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상이긴 한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 간접 트라우마도 그에 못지 않더라. 굉장히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나는 알리려는 목적으로 또는 이제 그냥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그걸 본 누군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출장이나 뭐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영상이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끔찍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거고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거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익숙하지 못한 게 이 산업사회로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이런 트라우마나 재난을 다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처리해야 됐었죠. 희생자 위령탑도 접근이 불가능한 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만든 것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0년대 정도 돼서부터 세월호 이후에는 이걸 사회적 참사는 사회적 장례를 치르자라는 그래도 합의가 국민들에게 있는 건데 이게 기간보다 사실 중요한 게 내용인데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러시아 반군에 쏜 미사일에 수백 명의 네덜란드인이 사망한 일이 있었을 때요. 국왕부터 내각의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나가서 시신을 맞이하고 유가족들을 다 안아줍니다. 한 명 한 명. 그다음에 결국은 장례지까지 갈 때 이 고속도로를 비워버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기 동참하고 오히려 고속도로 주변에 나와서 이제 꽃을 던지고 추모하거든요. 거기 불평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 이 사회가 거기 마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는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국가애도 기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슬픔을 같이 나눌 방법을 또 어떤 사회적인 형식을 통해서 공유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맞는지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불현듯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뭐 입장을 밝힌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사받을 준비나 해라.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뭐 지금 그런 거 입장 밝힐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걸 본 그 상당히 지금 트라우마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유족의 입장에서 저 메시지 발신이라고는 행위 자체가 또 어떤 자극으로 다가왔을까? 그 생각을 이제 지금 퍼뜩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이건 이제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큰 그림으로 봐야겠죠. 예.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수습을 할 때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원인 제공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 설명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다가갈까.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그러니까 불쑥 나타남 자체가 주는 자극도 되게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그 분의 입장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글밖에 보진 못했지만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 같으면 내가 그 입장으로 어떤 사회의 리더를 맡게 됐는데 그 일을 지금 할 수 없이 정지가 된 상태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죄책감에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내가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해서 이 일을 막지 못했을까 슬프고 정말 사과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치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두 분 말씀 속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왔던 것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의미. 이것들을 그 찾는 과정, 그 의미에는 결과적인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정에서 연대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어떤 그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의미를 만들 때 혼자서만 만들기는 어려운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미 일어난 죽음, 이미 일어나 버린 트라우마는 바꿀 수는 없어요. 연결을 한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는 그렇지만 그걸 연결하고 어떻게 그 고통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그게 이제 정체성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연결돼 있고 공동체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같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회복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트라우마 반응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 않습니까? 너무 상처받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고 그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게 트라우마가 만성화됐을 때 최악의 결과인데 그래서 거꾸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에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특히 이렇게 아픈 초기에 그 옆을 지켜주고 공감하고 그 아픔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오송 참사 예. 이분들이 같이 세월호 10주기에 이제 그 동안의 과정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얼굴 모르는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보내준 온정이나 관심이 살아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집회에서 수많은 어떤 그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같이 노래 부르고 또 선결제를 하고 나눔을 실천을 하고 그다음에 참사 현장에서도 많은 어떤 자원봉사가 달려가고 네, 또 이전에 참사 유가족들이 또 달려가서 같이 손잡고 하는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 시야가 좁아져 있는 위기 상황에는 그게 희미하지만 예.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왔구나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예. 느낄 때 예. 또 자기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관점이 예.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같이 손 내밀고 같이 어깨 걸고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적인 어떤 특성 중에 이제 해외에 있는 정치과 의사들도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한국인의 이제 위기 때 어떻게 그런 반응이 있냐는 겁니다. 저도 몇 분의 정치과 의사한테 질문 받았는 게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 기름 유출 사건 예, 그때. 사고 때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걸 저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올해 굉장히 흥미있게 봤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산성 안에 모여서 이때만은 남녀노소 신분 관련 없이 같이 싸우고 같이 나눠 먹고 예. 예. 그걸 견뎌내고 예. 그러면서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사회적 연대가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예, 그런 특성이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기에 또 그런 강력히 또 해나갈 수 있는 국민적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도권, 정치권, 언론의 역할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이 국민적 의지를 더 단합을 상승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이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확증 평양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독일에서 좀 공부했었던 우리 뇌과학자 장동성 교수가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16년 총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건가 좀 애매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굉장히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게 안에 여론을 조사하는 팀 3개를 만들어서 완전히 상이한 여론을 각기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숙고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오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 그 결정이나 이거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야 되겠죠. 저희가 결국 이런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경청하는 뭐 이런 데 언론의 또 순기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그런 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어쩌면 트라우마를 이제 겪다 보면 자꾸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잖아요. 회피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더 바라보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비행기 장면 같은 경우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이나 불안이 있거나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순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신 손상이나 이런 건 뉴스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힘들게 상처를 덧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응시하고 네. 머무르면서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용어로 습관화라고 하거든요. 습관화. 네, 해비추에이션 예, 습관화가 되면서 점점 그 고통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정합성 있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강렬한 감각기억뿐만이 아니고 그걸 둘러싼 맥락과 네. 또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그렇죠. 처리를 하다 보면 예. 또 그걸 돕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치료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회피만 해서는 할 수 그렇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이 또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답은 사람에서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또 찾는 게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 좀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지금 결국 이 어려움도 그 사람에 연결되고 사람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이라 그래서 해외에는 특히 이제 공무원 또 큰 기업들은 이런 교육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을 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죠. 아, 그 정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를 회피하지 않고 쳐다봐야 되는 거는 회복의 핵심이지만 다만 준비됐고 현재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맹장염이 생겨도 오른쪽 하복부가 아픈데 거기부터 딱 누르면은 너무 아프니까 그 이후에 진찰도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는 내가 때로는 물어보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고 또는 뭐 힘내라 평소에 이제 흔한 위로가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픈 분들이 먼저 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옆을 지키는 저희도 트라우마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기죠, 그게. 네네. 그런 거죠. 정찬용 원장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오늘 계엄 트라우마건 또 재난 트라우마건 그거를 풀어가는데 민주주의와 정의가 중요하다 했는데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반에는 아까 이야기한 연결, 그렇죠. 예, 공명 이게 있어야 그럼요. 네, 그걸 찾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두 분 모시고 참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새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